네, 여야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 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어제 모바일 투표가 끝났는데 지난 전당대회보다 이제 7%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이 하락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몸싸움도 있었고요. 또 정말 자폭 수준이다 할 정도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그런 난타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실망 또는 그 무관심으로 네.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가동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 반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사실 모바일 투표율이 7%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흥행에 이제 성공했는데 점차 과열이 되면서 좀 폭로전도 있었고 각종 육탄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온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실망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하면은 이제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분당대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역대급 참패.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또 내분을 수습해서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가야 되는데 폭로가 난무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상당히 실망감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 관련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 한 7%포인트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모바일 투표는 좀 강화된 추세인데 네. 그걸 생각한다면 7%포인트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어디에서 누가 그러면은 기권으로 갔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온건적인 좀 보수 지지층 이분들이 좀 이탈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 좀 합리적이고 좀 온건적이고 그래서 좀 개혁 보수를 좀 지향을 하는데 폭력과 폭로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탈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친윤에서도 어차피 의대한으로 가는데 이렇게 좀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47%. 그때는 친윤이 단일 대우로 결집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친한과 또 친윤이 분열되면서 이 조직에 의한 투표가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그것도 또 모바일 투표 비중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직 내 좀 결단력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약화됐다고 짚어주셨다면 1차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 부분 투표율은 좀 저조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이 최종적으로 좀 주목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한동훈 후보로 승부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의 당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은 누구를 원하냐면 관리형 대표를 원하지 않아요. 네. 대권형 지금 당 대표를 원하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보수 여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으로 가보면은 강력한 이재명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서 싸울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한동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어대한 이 부분의 흐름은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지금 바람 선거를 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대세론으로. 근데 반면에 이제 친윤 같은 경우는 조직 선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바람 선거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조직 선거의 비중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결과를 최종 봐야 되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서 낮은 투표율이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 짚어주셨거든요. 역시나 좀 어대한에 가까운 결과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요. 네. 요번에 이 경선의 과정을 보면은 TV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시청률은 높으나 레이팅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까지 흥행을 유발하면은 축제장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율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훨씬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특히 집권 여당 내부에서 새로운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서 결집하다가 그 후보들 간의 난타와 그 폭로로 지금 오히려 경선 이유가 더 걱정이 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새로 당대표가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후보들과 함께 통합을 시도하는 노력을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됨과 동시에 아마 민주당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로된 내용을 볼 때. 그러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으로 보면은 일단 투표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투표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굳혀졌을 때 그거를 과연 요번 사태로 바꿀 것인가, 그 점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미 그러니까는 공공이 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네. 마음은 결정했는데 이제 온건 합리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막판 전략도 궁금한데 오늘 나경원 후보가 강원, 원희룡 후보는 PK로 지역을 나눠서 이제 집중 유세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협공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단일화 행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결과에 따라서 누가 2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2등을 한 사람은 자신의 체면치레는 한계 되지만은 2등을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3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선 결과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원래 3등이라고 생각했는데 2등이 됐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2등과 3등이 어떤 후보라고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강력한 조직의 어떤 그런 백업으로 당연히 2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2, 3위가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그 파장도 네. 내지는 충격도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해관계로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맞지만 지금 단일화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의미도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경선의 과정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와만 그 서로 상당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후보도 적으로 돌아섰다 할 정도의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1차에서 끝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은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단일화에 어떤 가까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동맹 체제를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를 향한 협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암묵적 단일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암묵적 단일화라는 거는 언론에서 만든 그런 이제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단일화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2, 3위가 힘을 합치면 1등의 득표를 넘을 때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 3, 4위가 다 합쳐도 1위 한동훈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단일화를 언제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당초에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띄우니까 나경원 후보 측에서 거부했다가 이제는 좀 흐름이 바뀌면서 나경원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띄우니까 또
원희룡 후보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암묵적 단일화가 아니라 노골적 단일화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결국은 이제 1차 결선 투표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 해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과반 득표를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저조한 투표율이 변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암묵적 단일화든 노골적 단일화든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지금 당선 가능성을 보면 민주당하고 좀 다른 양상이에요. 민주당은 최고위원 5명을 선출직으로 뽑는데 누가 돼도 다 친명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친한데 친윤이 반반 정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친윤의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2명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 해도 강력하게 견제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뭐 폭로 문제 그리고 댓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태클을 걸면서 만약에 윤리 제소까지 간다면 뭐 한간에 나왔잖아요. 김옥균 3.1 프로젝트. 그래서 뭐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한동훈 후보 흔들기의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이후도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확보할지 또 최고위원 어떤 인물들이 올라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 어제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 득표율 90%를 넘겼습니다.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주와 인천이었기 때문에 특히 지지자들, 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의 그 역할이 컸던 게 아닌가 하면서도 사실 90% 압승은요, 당사자도 민망할 일이에요. 여기가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말입니다. 90% 받았다고 지금 좋아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체주의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산 1인 독재 정권에서 투표한다 그러면은 찬반 투표할 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비주류가 있었어. 과거에 그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추앙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대표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나왔었어요. 비주류의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기겠죠. 무슨 뭐 결선이 갈 이유도 없고 2번째, 3번째 후보가 있다 그러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흥행에 있어서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득표율이 90%대였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당내 분위기가 아예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높은 득표율 자체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99%를 얻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조국 같은 경우는 99%를 얻었고 지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재명은 이제 90%를 얻느냐? 이거는 결국 이제 상황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이유인데 윤석열 검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도 이재명이다.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77% 얻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금 한 90%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 지역별로는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제주하고 그리고 인천을 보니까 한 10%포인트 정도의 편차는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남은 뭐 강원이라든지 TK 지역 여기는 당원 비중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예. 그럼 역시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입니다. 경기 그리고 이제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90%대 흐름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설령 강원 TK 지역에서
약간 저조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투표와 관련해서 득표율은 9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예. 또 이 후보의 이제 득표율이 90%를 넘다 보니까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2위인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30% 안팎으로 이제 좀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면 이제 앞으로 김두관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또 파란불이 켜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 전망 매우 잘못됐죠. 이미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인데 9대1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90% 이상을 득표할 건가? 근데 현재 흐름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80% 후반 아니면 90%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예. 과연 한 자릿수를 얻을 거냐, 아니면 두 자릿수를 얻을 거냐. 근데 저는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부가 지금 이미 결정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득표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레이스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레이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김두관 후보가 승부를 뒤엎을 그런 결과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레이스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김두관의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두관의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어떤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를 통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을 통해서 야, 이재명보다 더 뛰어난 정책을 갖고 있네, 이재명보다 더 뛰어난 비전을 갖고 있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레이스 기간이라도 예. 김두관 후보는 그런 부분, 국가적인 비전, 뭐 민생 경제에 대한 비전, 정책들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승리를 거둘지 얼마만큼의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정치적인 생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시간가량 이루어졌어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를 알 방법은 없지만요. 네.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곧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요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모든 그 주자들이 여사에 대한 그 조사와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예. 사실은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거의 양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물론 이제 비공개로 특정한 장소에서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경호라든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어쨌든 받았다라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아마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검찰 청사에 가서 받지 않고 그 다른 장소에서 받았느냐서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보안청사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 이미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서가 행정관이 깜빡해가지고선 그랬다라는 또 다른 그 주장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혼선과 비판을 또 자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과연 이 비공개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설득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네. 짚어주셨다시피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관의 발언, 그러니까 반환을 지시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청 2차 청문회를 앞둔 시점, 이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배경에 대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소환 시기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 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그 전에 끝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네. 이 문제를 그 전에 끝내지 못한다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또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의 공세도 고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26일 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 청문회를 또 지금 연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그 전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은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소환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상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검찰은 4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야 지금 검찰에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만약에 일반 국민이라면 또는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품백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가 된 지 이게 8개월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고발된 지. 그렇다면 왜 8개월이 지나서야만 이걸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지, 역시 이 문제도 일반 국민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늦게 했겠는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로는 성역 없다, 예외 없다, 특혜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명품백 관련해서 이게 터진 지 8개월이 지나가지고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 대통령실이 엉망이네, 기강이 해이됐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당초에 이거를 지금 방할 때 이거는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면은 이거는 국고로 횡령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이걸 지금 뭐 깜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그리고 여야 당권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